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귀한 시간에 저희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스럽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정운영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우리 김성원 대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비교가 돼서 대단히 제가 좀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나 조금 미쳐되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제가 연구실에서 100년 서생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출세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너무 이렇게 근창한 말씀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좀 섭섭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올해 2월에 공공부문 재정통계 개편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의 의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각종 재정 지표를 통해서 재정 운용의 성과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지표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고 마무리로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우리 국가 재정 운용에서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공공부문과 재정통계 개편은 다소 기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상세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실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경제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부문은 하나의 법인격을 갖는 정부 행정조직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처청 등이 전부 하나 단위의 법인격을 갖는 정부 행정조직과 개별적으로 법인격을 갖는 공공기관 그리고 개별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는 오늘 논의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크게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통상 또 공공비영리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하는 일을 정책사업과 산업적 사업으로 구분하는 이 차이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국가 재정 운용에서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제 나름으로 정리를 해보면 정책사업과 산업적 사업 이렇게 2가지를 구분해서 사실 이런 쪽 부분들은 가능하면 민간의 시장 기능이 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책사업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로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런 부분들까지 하고 있다면 뭔가 이것은 국민경제 내에서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도 정책 자문 서비스, 정책 수립 서비스 그런 거니까 모든 것은 다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 미용실의 서비스와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의 정형성이 정책 사업은 비정형적이고 산업적 사업은 정형성이 있다는 겁니다. 비정형성의 사업은 정치적인 영향으로 그 사업의 내용을 사전에 미리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정책을 기초로 된 연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기획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왜곡점이 항상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정형성이고, 그렇지 않고 사전 예측이 가능하면 정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형성이 있는 사업을 관리하는 가장 적합한 지표는 이윤입니다. 정형이 되어 있고 시장 계약에 승인하니까 이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는 자본주의 원리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사 뭔가 정형성이 부족하고 프로핏으로 하기 힘들 때는, 즉 프로핏으로 사회의 공익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프로핏이라는 지표를 줄 것이고, 프로핏으로 공익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는 우리는 정성적, 서술적 형태의 미션 또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프로핏을 가지고 우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임무는 조세, 재정,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을 연구해서 정책을 자문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이바지하라, 이렇게 워딩의 형태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미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결국 사업의 전문 형태와 투입, 과정에 대한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런 사업들은 산출 및 결과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정책 사업은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원가를 보전받고 있고, 산업적 사업은 가격 또는 자발적인 기업, 보통 자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비영리 법인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로 되고 있다. 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 최근의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시각은 아니고 주로 제도경제학자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시각들이 사실은 우리가 복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노딕 컨트리다, 즉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런 이념을 생각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사업과 이 사업은, 이 경계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때는 정책 사업이었지만 시기가 지나서 정형화되면 시장계약이 성립하고, 시장계약이 성립하면 민간이 맡기고 그것을 이윤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겠다. 그러면 그 이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분의 사업들은 이용자의 가격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일반적인 어떤 시장과 정부의 경계를 조정하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재정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공부문 내에서 정책 사업에 대한 통계를 우리는 개념적으로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산업적 사업은, 이것은 왜냐하면 조세로 충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령 정부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정통계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2000년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의 재정 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여야 간에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 DJ 정부 때는 공적 자금으로 투입된 금융기관 구조조정, 이 돈이 공적 자금이 과연 무엇이냐? 그때 한쪽 야당에서는 그것은 정부의 재정이나 마찬가지다, 한쪽에서는 이거는 정부의 재정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채무 논쟁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총선 과정에서 굉장히 부각되었고, 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정부가 복지 지출을 줄이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 규모와 세금, 여러 가지 재정 지표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지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고, 재정 규모를 늘릴 여지가 있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재정 통계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논쟁이 또 한 번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직전 정부, MB 정부 하에서는 그런 두 번의 논쟁을 받아서 뭔가 좀
개선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이 약하고 대부분 많은 사업들을, 정책 사업들을 공기업에다가 떨어지는 형태로 많이 해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전통적으로 이 재정 통계는 과거에는 회계 단위로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도 단위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격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단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재정이라고 하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이해해야 되느냐? 정부 행정조직, 공공기관 등 법인 또는 조직 단위를 중심으로 그 조직 단위가 정부냐, 정부가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지 그 통장을 보고 그 통장이 정부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여기가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실질적인 성격을 중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법인 또는 조직 단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국제기준이 그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맞춰내자고 하는 것이 과거 올해 한 15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던 저는 논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 통계를 파악하는 재정의 범위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제가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네모 막대는 법인을 조직 단위, 법인이라기보다도 조직 단위를 나타냅니다. 정부 행정조직, 통상 정부기관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외교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점선을 표시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조직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이 전체가 하나의 법인격, 국가라는 법인격으로서 이렇게 똘똘 뭉쳐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점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선으로 표현한 것은 개별 법인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기업 또 한국전력공사, 무슨 공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단위로 보자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인데 이게 일반회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은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특별회계, 특정한 자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빨갛게 표현된 것이 이제 되어 있고 기금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적 공공기관, 과거에는 이것을 민간관리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역시 기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재정이다 라고 하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즉 빨간 것들만 파악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논쟁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야, 이게 정부 정책을 하는 이런 한 부분들도 있는데 왜 이걸 빼놓고 보느냐, 이것이 이제 논쟁의 이때까지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B급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산업적 활동, 뭐를 가지고 이렇게 B급을 크기를 구분했느냐, 이거는 가격으로, 자발적 기여금 또는 가격으로 생산원가를 보전하는 크기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생산원가를 전부 요금으로 보전하는, 이거는 일부는 세금으로, 이 하얗게 표시된 것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사업과 산업적 사업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보고 이것은 정부 정책이다, 이것은 산업이다, 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생산 원가를 가격으로 보전하느냐 아니냐의 비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B급으로 표현해서 이거는 50%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준정부기관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러지 않고 이 부분은 이건 좀 가격으로 보전받는 비율이 크네, 그래서 공기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정 통계를 파악하는 재정 범위는 통상 제너럴 거버먼트라고 합니다. 즉 거버먼트인데 제너럴 하나 붙여가지고 정부 행정조직뿐만 아니고 이런 공공기관들도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면 더 일반적인 정부 아니냐, 종합병원, 제너럴 하스피탈 하듯이 이런 제너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행정조직과 준정부기관을 합쳐서 일반 정부라고 하고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을 구분하는 대체적인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산 원가 가운데에서 가격으로서 충당하는 비율을 50%를 보고 대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범위는 일반 정부로 잡기는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부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일반 정부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기업이 하는 정책 사업이 굉장히 큰데 이거 그냥 빼놓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공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빼가지고 다시 재정통계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상 준재정활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을 하는 공공기관이긴 한데 이건 너무 크다. 이건 가격으로 충당이 가능한데 라고 하면 이것도 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여간 크게 대충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한 좀 큰 것들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정부에서 애기 준정부기관의 대규모 산업적 사업은 준기업이라 해서 빼고 또 공기업의 대규모 준재정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이후, 이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회계 단위 기준의 재정 통계가 제도 단위 기준의 재정 통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에서 거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는 재정 지표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는 복식국이 발생주의 도입에 돌입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그 의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이제 기업 회계를 좀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융자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융자금 100원을 지출하게 되면 그것은 정부의 지출이 100원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합니다. 발생주의로 전환하게 되면 정부가 융자금을 100원 하게 되면 융자자산, 금융자산이 100원 생겼네 해서 그걸 세출로 잡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발생주의를 통해 가지고 재정 지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런 발생주의 회계는 도입했습니다만은 예산, 재정 운용의 과정에서는 발생주의를 도입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도입된다면 다소 우리나라 재정 운용에 저는 숨통이 조금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새 정부 인수위원을 지내고 했기 때문에 좀 자랑을 하자면은 이전 정부와 달리 공공부문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공표했다. 이것은 우리가 저는 굉장히 국가재정의 한계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이전의 많은 논쟁에서 이제 최종적인 종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방향의 틀은 우리가 폭넓게 보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걸 통해서 많은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가 재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난 것이 바로 공기업의 부채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전 정부에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그건 바로 정책 사업입니다. 그거는 정부가 부담해야 될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으로 하는 성질이 맞고 설령 그것이 수자원공사가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의 재정과 동일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비판을 가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무슨 소리냐? 그 4대강 사업이라고 수자원가 아닌데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정관에 들어있는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정관에 들어있는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기업의 활동이지 그것을 어떻게 재정활동으로 보느냐 이런 시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고 왜 늘어났느냐에 대해서 서로 그 요인을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정부가 팔을 비틀어서 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책 사업입니다. 결국 정책 사업과 우리나라에서 정책 사업을 구분하는 바로 그것을 가격으로서 그것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냐는 인식이 저는 새 정부에서 저는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은연중에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게 보편적으로 퍼진 것은 이런 영향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한번 말씀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공공부문 통합재정을 작성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운동의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금융 공기업의 과도한 준재정 활동이 인식되었습니다. LH공사,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이 부분은 주로 참여정부 때 많이 맡겼습니다. 그 다음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MB정부에 들어와서 새롭게 부담시킨 겁니다. 물론 MB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의 과도한 정책 금융입니다. 사실 이번에 공공부문 재정 통계를 할 때 금융공기업은 제외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진국들도 뭔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비교 가능한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많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의 정책 금융 규모, 내용, 기관들의 좀 더 충실히 파악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수준에까지 연구가 이른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한번 인식해보자. 이런 시각으로 이번에는 발표에서 빠졌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책 금융이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통계를 발표하면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충당금은 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이 이제 부각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충당 부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그 해에 국민연금 기여금을 받아서 그 해에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충당금을 그거는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기금이 없으면 거둬서 주는 거니까 그건 사회보장제도니까 그건 충당부채를 굳이 부채라고 인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조금 더 성격이 다릅니다만 여기서 사회보장 성격의 부분은 우리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퇴직급여 충당금의 성격은 좀 뭔가 다르지 않느냐 생각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충당금은 부채로 잡히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재정의 중요한 특징은 국민연금 적립금으로서 대량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10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민간투자사업의 미래재정 부담도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재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지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OECD 국가와 재정 운영 지표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기업의 재무구조의 특징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날 테고 국가의 재정운용의 특징도 다른 나라와 재정 지표를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인데 사실 국가 간의 재정 지표 비교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국가 간의 회계 기준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형태로 이 회계 기준의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지표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중심으로 본 것이다 라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정 규모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2013년을 보면 그 추세를 봐도 그렇고요. 31.1%, 여기는 42%입니다. 우리가 한 11% 정도 재정 규모가 적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재정 지출을 늘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도 일견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현행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도 점점 수혜자가 늘어나니까 고령화에 따라서 이 재정 규모는 손쉽게 이 규모까지 금방 따라올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국가 채무라는 지표를 많이 씁니다. 조금 기술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국가 채무는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을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정부 총금융부채가 국제적인 비율인데 이것은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그리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불렸던 공공기관들을 포함시키는데 그에 따른 재정 통계가 2014년 2월에 발표되었다는 겁니다. 그에 의하면 일반 정부 부채는 39.7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아까 공무원,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는 제외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이 상호 이 내부 거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외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금융공기업의 정책금융을 하는 많은 채무도 빠져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발표한 내용은 39.7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기업을 다 합치면은 65.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39.7%에는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느냐 하면은 LH공사 그리고 한전 등과 같은 주요 공기업의 수자원공사의 채무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자원공사라고 한다면은 수자원공사가 이만큼 이렇게 많은데 이걸 우리는 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제외시켰는데 수자원공사의 이 정책 사업이 너무 크다면은 이거는 좀 뭔가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공기업이야? 이 피금치 계산이 맞아? 이거 혹시 준정부기관 아니야?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의 논의가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일반 정부 총금융부채 39.7%로서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령 우리가 공기업의 부채를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요 공기업의 12개 주요 공기업의 채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 50% 내외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주의를 주고 싶은 것은 정책금융 부분, 그 다음에 연금의 충당부채, 국민연금은 제외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여기서 뭔가 큰 틀의 변화가 없으면은 국가 채무나 정부 총금융부채는 손쉽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수지입니다. 한국의 재정 수지는 계속 흑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적자입니다. OECD 평균을 봤을 때는 모두 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흑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을 발표할 때 우리나라 적지 않나 재정수지? 예, 적자라고 합니다. 그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재정수지의 연도를 취를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재정수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전체의 수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2000년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흑자폭이 커지고 있고 다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되었다가 다시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대상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국민연금의 흑자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 차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점선이 차이가 국민연금의 흑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흑자를 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재정 수준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자.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통합 재정 수준은 계속 흑자를 가고 있고 관리 대상 재정 수준은 적자를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인구가 보통 58년 개띠라고 그러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갈 때는 공호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호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세대가 지나갈 때는 마치 큰 덩어리가 물줄기에 이렇게 울룩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가 굉장히 큰 이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해야 된다. 연금의 재정을 관리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 두 개의 수지를 구분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적자가 크다. 이 정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공기업 부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2개의 공기업이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공요금을 억제한다는 취지 그리고 정부 재정에 보이지 않도록 집행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증가했느냐 이렇게 보면은 97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SOC는 이렇게 쭉 2004년부터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2007, 8년도 이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기타는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정책 장학재단의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공기업의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기업을 통한 정부의 재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MB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정 규모에 대한 지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재정을 한번 쭉 보면은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총 지출 대비 비중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경제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그 다음에 주택 및 편의시설이 큽니다. 대신에 보건이 적고 사회보호도 적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제 사업의 비중은 굉장히 크고 복지 지출은 작다는 이런 특징을 드러낼 수 있고 이것은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다소 그 차이는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러한 특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 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부담률에다 국민연금의 기여금 등과 같은 연금 기여금을 합친 국민 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을 전부 다 합쳐보면 한국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는 국민 부담률도 낮고 공공사회복지 지출도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표를 그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이제 조세 부담률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복지를 제외한 이 부분의 구분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재정 규모 가운데에서 복지 지출로 생각되는 것을 빼버리고 정말 순수한 어떤 복지 이외의 재정 기능에 들어가는 규모가 얼마냐를 보면은 한국은 한 20% 내외, 20%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GDP 대비요. 그런데 이 일반 재정의 규모가 우리보다 더 적은 나라들을 한번 보시면은 슬로바키아, 터키, 스위스, 독일, 호주, 영국,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복지 지출을 빼고 보면은 우리나라 재정이 이들 나라보다 더 크다는 그런 시사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일반 재정이 굉장히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부문 재정 통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은 굉장히 부진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통계를 믿기는 이 일반 재정의 규모를 믿기는 어렵다. 왜? 여러 가지
사실상 정부의 활동을 하면서도 정부가 아닌 것으로 통계를 잡는 경향이 일본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부담률을 보면 한국은 이와 같아요. 일본은 조세 부담률이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대부분을 국채를 발행해서 일반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우는 일반 재정 규모를 봤을 때는 우리도 독일, 우리가 좀 모범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라들을 봤을 때는 일반 재정의 규모, 즉 복지 이외의 재정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재정 총량 지표, 재정 규모, 재정 수지, 국가 채무 등 총량 지표와 분야별 배분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특징을 제가 하는 말씀드리면, 첫째는 국민연금 적립금 보유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아시다시피 2040년대에 도달하면 2,500조 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 운영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면서 고령화되면서 재정 지출을 확 빨아들이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국민연금 기여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적립금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투자는 주식, 채권, 대체 투자라고 해서 부동산, 단기자금, 외대차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민연금의 투자는 재무적 투자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수익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는가?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과연 우리가 안정적인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해외 부동산을 많이 사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어떠한가? 국민연금 기여금을 내줄 납부할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외국 정부, 외국의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을 저는 2040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때까지는 사실 뭐 이거 국민연금 적립금은 주머니 돈 성질도 다 같은 돈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가 굉장히 낮은 이유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국가 운영을 좌우하게 될 방법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재정 운영의 소득 재분배 효과입니다. 이건 진위계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진위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 모두 소득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되느냐를 반영하는 지표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수치가 높으면 소득이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고, 진위계수가 낮으면 소득이 굉장히 평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것이 시장소득입니다. 세모로 표시한 것은 가치부 소득인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조세 정책, 그리고 재정 지출 정책을 통해서 나타난 가처분 소득의 진위계수가 어떠하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획득하는 소득의 진위계수가 어떠한 것을 두 개를 비교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소득의 진위계수가 굉장히 다른 나라들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요, 이렇답니다. 진위계수가, 시장 소득의 진위계수가 이렇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장 소득만의 소득 형평도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형평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논리를,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급의 차이가 지금보다 굉장히 평준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정책의 효과, 즉 조세와 재정지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의 효과는, 그 결과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 줄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핀란드, 시장 소득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정책도 굉장히 빡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거 알았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OECD 국가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는 이걸 좀 올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줄을 쭉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저 두 가지 시장 소득의 차이를 더 늘려서 사람들이 시장 소득을 이렇게 하는데 효율성의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은 훨씬 더 강력하게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는 저는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공공부문 재정을 보다 보니까 정부 지출 대비 민간 위탁을 비율을 아주 이게 유럽 국가들이 이제 노디 국가의 도고서에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 등과 같은 나라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정부 지출 가운데서 민간 위탁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포르투갈,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도 높다. 이게 소위 우리가 피거라고 보이는 나라들이고 이런 나라들.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정말 공공부문의 경쟁도입이 절실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쪽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아무튼 우리는 복지 지출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현행제도 하에서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지출이 적으니까 좀 더 할 거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고령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거기에 정책 사업을 우리가 일반 재정과 똑같이 한번 넣어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사업은 더 커지고 주택 밀폐 시설도 더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과세 감면의 세출 예산, 소위 말해서 조세 감면을 해주는 기능으로 보면 이 기능의 분리는 작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림수산부분, 보건분 이런 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 비과세 감면요. 비과세 감면도 그러니까 정부 지출과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 이것까지 넣어서 생각하면 경제사업은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금융, 이건 제가 잠정적으로 뽑아봅니다. 사회복지도 많습니다만 여기 사회복지는 사실 그 국민주택기금을 사회복지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만큼은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국방, 경제사업, 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사회보호, 보건 등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이제 이거는 고령화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줄여야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재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우리가 시장기능이 미성숙했을 때에는 특정한 산업, 특정한 기업, 특정한 일자리를 보호함으로써 개인들을 저는 보호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편적인 개인들을 보편적으로 보호해주는 복지정책을 강화하려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와 시장의 경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최근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전통적인 신고전파의 경제화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재화 수입센터 제공입니다. 그럼 시장 실패는 뭐냐? 공익이 더 크면 시장 실패가 있다. 이렇게 통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파 시각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공익이 없는가? 옷, 두부, 아파트, 성경 저는 굉장히 공익이 크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쌀과 담배, 한때 정부는 담배를 했습니다. 쌀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했습니다. 휴대폰과 KTX 정말 우리 생활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뭘 선택하죠? 목욕탕과 수영장. 목욕탕이 더 시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장에서 하고 있고
수용자와 마음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공익이 무엇이고 사익이 무엇인가, 시장의 역할은 뭐고 정부의 실패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시장 경제학의 시작입니다. 이 유명한 학자들이 모두 제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의 자율적인 계약과 조직 활동으로 생산,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와 용익이 시장의 실패다.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뭘 합니다. 쌀과 닭을 만듭니다. 이거 한때 정부가 했습니다. 왜? 이 전매 사업은 엄청나게 수익이 창출되니까 이것을 시장 계약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계약과 민간의 자율적인 조직 활동에 맡겨버리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주게 되니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민간의 자율적인 계약 능력을 제공하고 민간의 조직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공유경제라고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조직들을 네트워크와 연결시키고 설비들을 네트워크와 연결시키고 함으로써 서로 안 쓰는 부분은 내가 안 쓸 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직 능력은 크게 두 가지 수단인데 하나는 계약이고 하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조직 능력은 저는 우리나라가 많이 배워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약의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원인이죠. 즉 전통시장들에서 그런 여러 점포들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의 단일적인 어떤 지휘체계 내에서 마트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매일하지 못하는 것, 그런 능력을 갖추는 데 우리가 주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하나는 정부 역할을 재정립함에 있어서 정부가 시장의 경계를 조절할 때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이 어떻게 산업 구조를 가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의 조직에서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조직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변경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조직 능력이 떨어지면 하나의 조직이 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과연 조직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결국 항상 분리되었다가 합치고 이런 것들이 다 나름의 장단점인데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가? 주요국의 우정사, 대표적으로 제가 이 표만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경우에 공사와 주식회사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다른 나라들이 먼저 했던 경험을 보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정 권력들입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재정의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야 간의 합의, 정치권의 합의가 없으면 저는 재정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좋은가?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헌법 제57조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예산을 작성해서 국회로 보내면 삭감은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정액은 반드시 행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이나 특히 야당이나 국회에 있는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게 나쁜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의 대통령제의 미국 의회의 예산 제도를 열심히 공부할 때는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 권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프랑스의 의회의 예산 제도를 들여다보니 프랑스도 준대통령제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의회의 권한이, 의회의 재정 권한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프랑스는 제3공화국
제가 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실제로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했다 이거죠. 의회의 권한이 너무 크니까 예산에 대한 의회의 권한이 너무 크니까 이게 사고 많아서 배가 산업을 나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국가가 제대로 조직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드골 대통령이 자기는 제4공화국 정부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로서 초에 들어갔던 이유가 자기는 의회의 권한이 강한 재정 문제에 있어서 의회의 권한이 강한 이 제도로는 프랑스를 등용시킬 수 없다 라고 해서 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니까 드골을 다시 불렀을 때 그때 드골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의회의 재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950년대니까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공부하고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재정 권한을 행정부와 국회 사이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방안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재정 제도를 두루 섭렵한 학자가 한국에 와서 국회 예산정책제와 세미나를 했는데 방금 아까 말했던 끝상의 조항을 한국의 국회가 예산 권한이 약한 가장 대표적인 참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가 자기가 봤을 때는 한국이 이 조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한국은 미국의 의회 예산 제도를 본받지 말고 지금 신흥 대통령제 국가들의 예산 제도를 본받는 것이 좋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브라질이다. 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재정 총량 분야, 재정의 총량 지표, 그리고 분야별 재정 배분, 복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큰 덩어리의 결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와 같이 하라. 그리고 구속성을 강력하게 가지라 이거죠. 그 다음에 분야 내에서, 복지 분야 내에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입법부는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보는 사후적 검사 기능에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아까 갑자기 생각에 그 국회의원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리를 떼가지고 안현주 의원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간단히 그 이야기를 해서 반론을 바로 제기해 주시면서 국회의 권한이 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적 검증에 대해서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accountability와 responsibility의 차이입니다. responsibility는 어떤 법적으로 요구하는 조건, 예를 들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도를 맞춰라.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것은 미션에 대한 설명, 해명 책임입니다. 제가 유럽 학자들이 쓴 걸 봤는데 동양권에서는 이게 굉장히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미션을 줬을 때 내가 이 미션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만 있다면 그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고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동양권에서는 발달하지 않았다. 사후적 검사 기능은 바로 accountability입니다. 행정부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은 책임을 면해주는 그럼으로써 개별 비목, 개별 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많이 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인데 그게 언제쯤 되겠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통제 기능은 행정부는 예산실이 있어서 총량 규모를 통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국회 예산 권한을 주는 것은 저는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즉 미국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도 미국도 1920년 전반기에는 국회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래가지고
토크 말에 정말 이게 너무 뜯어먹기가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행정부에 예산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닉슨 정부를 거치면서 행정부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우리 입법부에게 권한을 달라. 그랬더니 행정부에서 너네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뭐 그러느냐. 그랬더니 입법부에서 버짓 커미티라고 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총괄 통제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입법부의 권한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질적인 기능은 바로 입법부 내에서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